야당이 이미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본 의원이 작년 12월 24일날 왕대란 간첩단 사건 지령문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연결했습니다. 그 지령문 내용은 통합진보당 창당과 야권연대 추진의 어떤 지침이 되는 지령문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지령문대로 그대로 현실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 관철이 되어서 그때 내렸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왕대산 간첩단 말고 또 다른 북한 라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왕대산 간첩단은 2011년 7월 8일에 다 검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개된 통진당 창당과 야권연대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근데 북한 지령문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왕대산 검거 이후에 또 북한 지령문 그대로 된 데에는 또 다른 라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왕대산 관련된 판결문 일체, 왕대산 관련된 지령문 일체, 그리고 왕대산 관련된 보고문 일체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 야권연대와 정치권 상층 공작이 2012년 19대 총선 훨씬 이전부터 10년 가까이 북한이 추진해왔던 핵심 대남 사업이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 범위의 야권연대로 구성된 지방공동정부가 무장투쟁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보실 것은 지령문하고 북한에서 보낸 지령문하고 남쪽에서 올린 보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다 공개하기는 힘들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우리 오늘 주제랑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를 좀 했습니다. 먼저 북한 지령문에 등장하는 대한민국 각급 선거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령문을 보면은 왕대산 결성이 2003년부터 됐습니다. 2003년에. 그래서 2003년 지령문에 16대 대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부터 쭉 언급이 나오는데요. 먼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는 남한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다. 다 안 읽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2006년 7월 북한 지령문에 보면 2006년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2007년 대선 준비하는 방침이 나와 있는데요. 조직의 상반년 활동에서 2006년 지방선거와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 투쟁을 비롯하여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7년이죠. 대선에서 친미 보수 정권이 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연합전선체 건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야권연대라는 표현 전에 연합전선체 건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7월 지령문을 보면 선거가 없을 때는 정책연대로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구축하라. 그래서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정책연대를 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야권연대를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거 전에 선거 야권연대의 어떤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선거는 그 다음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때부터 야권연대, 선거 야권연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데요.
2010년 7.28 보궐선거가 바로 선거를 통한 야권연대의 시발점입니다. 2010년 아니 시발점은 아니죠. 시발점은 2010년 지방선거가 시발점이고요.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는 2010년 7.28 보궐선거가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관덕봉 동지 앞, 관덕봉이 누구냐면은 왕대산 간첩단 사건의 총책 김덕용 씨의 대호라 그러죠. 자기들 부르는 이름.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7.28 보궐선거. 여기 오타입니다. 이제 지령문에도 오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령문 해독하면서 나온 오타인데요. 보궐선거에서 민노당이 민주당 등 개혁적인 정당들과 불필요한 경쟁을 벌여 한나라당에 어부지리를 주거나 개혁적인 정당들의 들러리로 되는 편향들을 극복해라. 그러니까 들러리도 서지 말고 또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하지 말고 야권 연대를 잘 적절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1년 4.27 보궐선거에도 언급이 나옵니다. 이 언급을 보면 그 4.27 보궐선거에서 진보 및 개혁 세력의 총체적 선거 연대를 실현해서 한나라당의 패배를 안기라 하는 야권 연대 관련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 말이 나옵니다. 노회찬 같이 종파 기회주의 책동을 배격하라.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 독자 출마를 했습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 때는 당시에 심상정 후보는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퇴한 심상정 비난은 안 나오고 사퇴하지 않은 노회찬 비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대북 보고문에 보면 이제 4.27 보궐선거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그 평가에서 순천 민주노동당 후보 당선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김해 선거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선거 전술을 잘못 써서 야권 연대 과정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친노 세력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다. 그래서 유시민 대표를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는 야권 연대를 잘해서 민노당 후보가 당선됐죠. 그래서 순천 선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천 선거에서 단일화가 되는 바람에 분당과 강원도에서도 승리했다. 분당에서는 손학규 후보가 당시에 야권 연대로 승리했고 강원도에서는 최문순 지사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순천과의 야권 연대, 큰 야권 연대 과정의 이런 결과로 보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 다음 지령문에 보면 2011년 4월 27일 보궐선거에 대한 보궐선거 이후에 지령문이 나옵니다. 지령문에 보면 김 사장 선생 앞, 김 사장이 그 관덕봉입니다. 김덕용. 보궐선거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압승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승리에 자만두지 말고 전체 자주대우를 최대한 공정 각성시켜라. 그 다음에 민주당 등 개혁정당들,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를 더 잘해나가며 다음해 총선 준비를 예견성 있게 추진해라. 이 다음해가 2012년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012년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관련한 지령문이 계속 나오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2011년 1월에 국회의원 선거 인천 지역의 선거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노당 인천시의위원회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목표로 인천 지역 선거연대를 형성해라. 한나라당 반대,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강화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11년 2월 지령문에는 이건 지난번에 공개한 겁니다. 여기서는 민주연립 정부보다도 지금은 국회의석을 양보받아내는 것,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합법적 정치투쟁을 벌이며 장외에서 전개되는 민중투쟁을 정치적으로 엄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장외 민중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것,
정도로만 국회의원 나왔는데요. 그래서 무장투쟁의 교두보가 됐다, 야권연대가. 이 내용이 지난번에 빠진 겁니다. 근데 새로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야권연대하고 지금 뭐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정치권 상층 공작에 대한 지령문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상층 공작은 2003년 7월 처음 나옵니다. 지령 대북 보고문에. 그 전에 정치권 상층 공작을 담당했던 사람은 총책 김도경이 아니고 서울 지역 책임자입니다. 대호가 관상봉입니다. 이분 이름은 내가 공개하기 좀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땡땡 관상봉 이땡땡이 상층 공작의 책임자고요. 서울 지역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재산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간첩단 조직이 있으면 그 산하의 인천 지역 조직과 간첩단 조직과 서울 지역 간첩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 책임자가 관상봉인데요. 관상봉 이땡땡이 민주당 상층 간부입니다. 상층 간부고 민주당에 침투하기 위해서 88년부터 들어옵니다. 88년부터 야당에 들어가서 그 간첩으로 된 것은 2003년입니다. 이걸 좀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누군지 자기가 쓴 보고문에 나왔어. 자기 속에서 나와요. 본인은 지난 16대 대선 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남북경제협력특위 부위원장 및 선대위원장 비서실 정무부국장으로 비서실장이던 이모모 특보를 도와 활동하였다. 88년 평민당 시절부터 제야 입당파 모임에 합류하였고 민주당 내 국장단 및 개혁신당 추진 세력들과 관계를 확보하여 정치권 활동의 일부를 확보하고 있다. 본인은 이후 신당에 참여 혹은 행정, 공직 임용 등을 통하여 활동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이게 2003년 보고문입니다. 본인은. 그 다음 2006년 지령문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당시 국회의장에게 영향을 주어라. 국회의장은 공작을 해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국회의장은 뭐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임채정 의원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에. 그리고 당시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하고 또 한 분이 열린우리당 의장을 한 분의 그 정책자문팀 한반도재단과 국회의장 임채정의 정무 1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간첩이 2004년에 됐고 2006년부터 이런 활동을 야당의 핵심 중 핵심이죠. 그 측근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의장 측근 임채정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이 두 가지 포스트를 틀어지고 북한식 표현으로는 틀어지고 그러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령문이 2010년 7월 지령문이 나오는데요. 인왕산 구조화 체계를 완비하고 이 인왕산이 왕제산의 서울지역 조직을 인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임자가 바로 관상봉 이모모 월 1, 2차 정도 정보 및 정세 자료를 보내라 하는 지령문이 나오고 2011년 1월 지령문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민주당 정책 담당 부위원장직을 이용해라. 그래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현 집권 세력을 밀어내고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준비하는 사업을 밀고 나가라. 관상봉은 민주당 정책 담당 부위원장직을 이용하여 상층 인물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민주당도 다른 진보 개혁 민주 세력들과 마찰을 피하면서 역량을 확대해 나가라. 그래서 한나라당을 타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나서는 데 기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지방 공동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왕재산의 주요 활동 무대가 인천이 메인입니다. 인천에서 세력이 가장 컸고 서울이 그 다음 세력이 있었는데요.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 내용이 2010년 2분기 사업보고인데, 그러니까 2010년 6기 지방선거 끝나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 지역 10개 구군에서 구군 중에 8개 구에서 야권 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개 구 야권 연대를 한 데서 모두 승리합니다. 구청장 8구 승리했고 30명 시의원 중에 야권 연대로 25명이 당선입니다. 아쉬운 점은 교육감이 졌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곳 중에서 핵심 전략지구 3곳이 나옵니다. 이 3곳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름은 다 뺐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왕에 공개대에서 이렇게 알려진 것 말고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B구에서 나옵니다. B구에서는 뭐뭐뭐 동지를 중심으로 뭐뭐뭐 통일아침 동지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기왕의 사업 대상인 뭐뭐뭐 동지를 시의원으로 뭐뭐뭐 동지를 구의원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 당선시키는데 간첩단 조직이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의원, 구의원이 간첩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간첩들의 사업 대상, 자주 만나고 영향을 주고 자기 사람으로 획득하려는 그 대상이죠. 그래서 왜냐면 선거에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니까 간첩들이 그 간첩들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신세를 진 거니까.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령문에는 이렇게 당선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애국 세력의 합법적, 반합법적 토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라 하는 지령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10년 7월 지령문에 보면 8개 구들에서 민노당의 진보 정책들을 관찰해라. 그 다음에 어떤 구는 기독교 청년의 기독교연합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0년 3분기 사업보고를 보면은 인천시장과 그 야권구청장은 크게 세 사람입니다. 주요 사업 대상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민노당 구청장이고 한 사람은 당시에 민주당인가요? 열린민주당. 민주당, 그죠? 한 사람은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누구지 다 알겠네요. 신임 시장과 이 관순봉이라는 새로운, 죄송합니다, 설명. 무슨 봉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홍책이 관덕봉, 서울 책임자가 관상봉, 인천 책임자가 관순봉. 인천 책임자가. 그래서 신임 시장과 관순봉은 같은 대학 같은 과다. 친구다는 거죠. 같은 과 선후배인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 선거 배후에서 총지휘한 인물이 있는데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뭐뭐뭐라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관순봉, 인천 지역 책임자하고 절친 사이라는 겁니다. 또 그 외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된 뭐뭐뭐도 관순봉과 20년 직이다. 결국 뭐냐? 이 보고문에 인천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들과 내가 다 절친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령문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온 거 이야기합시다. 인천시장과 인천시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공장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합니다. 공장에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공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북한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절친이기 때문이도 있지만 두 번째 뭡니까? 야권 연대를 통해서 선거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노력해서 간첩들이 노력해서 당선시켜줬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A 구청장은 당선 이후에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기존선을 쓸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 구청장은 좀 구청장 당선되기 전에는 표를 얻으려고 열심히 니들 이야기 다 들어줄게, 뭐 저도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니들 이야기 다 들어줄게 했다가 딱 당선되니까 딱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거리를 둔 겁니다. 그렇죠? 이분은 어쨌든 정부하고 거리를 둔 거죠. 하지만 그 밑에 뭐가 나오냐? 그 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연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작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잘 모르겠다. 이거 성공할지. 그다음 시구청장 비서실장하고도 안면이 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런 보고문을 2010년 3분기 사업보고로 보냅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인데, 야권 연대를 무장 투쟁에 활용한 아주 적나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야권 연대에서 당선시킨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활용을 해서 주요 시설을 접수할 계획, 주요 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종합되어서 2011년 1월 지령문으로 나옵니다. 지령문을 보겠습니다. 거점구가 인천 지역에서는 전략 거점 지역이 세 가지 지역이었습니다. 남동구, 남구, 동구입니다. 여기서 전략 거점이라는 건 뭐냐? 유사시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시에 같이 호응해서 무장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점이 바로 전략 거점입니다. 북한식으로 전략 거점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남동구, 동구, 남구, 동구를 2014년까지 전략적 지역 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목표를 내세워 활동해라. 두 번째, 결정적 시기에 인천시 남동구, 남구, 동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을 타격할 수 있는 준비 사업을 짜고 들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A구에는 뭐뭐뭐 구청장, 구의원과 협력해서 인천시청, 남동방송국, 포탄과 총탄과 화약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하나인천공장, 경찰서, 파출소 여기를 장악하라. 어떤 방법으로 장악하냐?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포스트에 넣으라는 겁니다. 이 기관들에. 이게 핵심 지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람. B구에는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적극 발동해서 인천 연유창, 이거 인천 저유소입니다. 저유소. 주한공업단지, 남인천 방송국, 제17보병 배기연대, 공병대대, 그리고 제공수특수여단, 경찰서, 파출소에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 배치하라는 겁니다. C구에도 똑같습니다. C구에도 이 간첩 조직, 간첩들을 통해서 뭐뭐위원장과 뭐뭐를 통해서 인천항, 서해방송국, 경찰서, 파출소에 일정한 포스트에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복하고 있다가 결정적 시기에 여기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은 무기를 빼내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A구, B구, C구 구청장들과 협력하고 향토 예비군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 사람들을 인사 배치해라. 그래서 향토 예비군을 자기들 편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월미도는 지하당 왕대산의 인천지역 조직입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 빠뜨렸는데 전체 조직이 왕대산이고요. 인천 조직이 월미도, 서울 조직이 인왕산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분들이니까
요 내용이 과거 검찰 수사에서 일부분 나왔습니다. 일부분 나왔는데 제가 밝히는 새로운 내용은 뭐냐면은 과거 검찰 자료에는 어디를 장악하라, 뭐 접수하라 하는 건 나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라 하는 게 안 나왔어요. 다 뺐어요. 무슨 구청장, 무슨 시의원, 무슨 구의원, 이게 그 원래 자료에는 사람 이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전 여기서 뺐습니다. 그 나중에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 오늘 발표 핵심이 이겁니다.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지지판 민노당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통해서 이런 거점 지역들을 확보하라. 그리고 야권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준 민주당 구청장을 통해서 어디 방송국, 어디 과약공장, 모기공장, 그리고 어디 군대 이런 데에 간첩들이 배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박아 넣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사전 준비를 지시하고, 그러니까 이 북한 지령문의 재미있는 특징이요. 이게 전문이 공개는 안 됐는데 보면 제목이 협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령문. 왜 협의안이냐 보니까 남쪽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북한하고 만나서, 중국에서 만나서 토의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남측의 의견이 수렴돼서 올라가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협의안인데요. 그래서 요 다음 공개할 내용은 뭐냐면은 지령문 내용에 사전 준비를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면담 일정은 변동 없다. 중국에서 만나는 거죠. 이걸 접선이라고 합니까? 간첩 용어가. 면담 일정은 변동 없으며 협의할 문제를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사항이 있는 거죠. 조직 문제, 비합법 반합법 합법 체계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장투쟁 준비가 나옵니다. 4번에 A구, B구, C구, 이게 뭐 아까 나왔으니까 남동구, 남부, 동구입니다. 인천에 지역의 방송국과 향토 예비군 등 괴뢰 포갑기구들의 핵심을 포치하거나 진보 임무를 요해 장악하기 위한 사업 방향을 준비해오라. 포치라는 말, 여기 정상산 감독님 나와 계신데 북한 말인데요. 핵심을 포치한다는 말은 그 인사를 배치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리고 주요 진보 인물을 요해 장악한다는 말은 그 진보 인물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사전 파악하고 사전 파악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재미난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령문 중에 제일 특이한 건데 김정은을 당대표로 추천하는 축하문을 작성하라는 지령문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령문이 2010년 7월 10일 지령문인데 이 당시에 한국에서는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때예요. 막 그래서 막 전문가들끼리 논쟁하고 있을 때 너무 어려서 후계자 아니다. 후계자 맞다. 저는 그때 후계자로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9월 중에 진행하는 당대표자회의에 후계자를 당대표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축하문을 보내주라 하는 내용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9월달에 진행하는 당대표자회의는 알고 있었는데 그 당대표자회의에 김정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령문에는 당대표자회의에 김정은이 후계자가 나온다. 김정은 이름은 없어요. 근데 후계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니까 축하문을 보내주라는 내용이 나오고 8월달에 그 후계자 추대문을 보냅니다. 아주 재미나죠. 이게 내용 읽어보시면 왜 후계자로 추대가 돼야 되는지 자세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일종의 후계자에 대한 충성맹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오늘 다 공개를 못하고 다음에 2차 공개를 할 건데요. 재미난 거는 그 지령문을 보니까 2009년에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것을 이 왕대산 조직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2009년에 한국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게 다수파예요. 전문가 다수파였어요. 근데 지하 조직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후계자에 대한 책 출간 계획까지 세웁니다. 2009년. 그거는 다음 2차 발표 때 그때 공개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에 이제 갑니다. 중요 시사점 이해해 주시죠. 첫 번째, 야권연대를 위한 정치권 상층 공작은 10년 이상 집요하게 매달려온 대남 사업이다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검찰 발표 자료에서 나왔는데 2002년부터 시작합니다. 2002년부터 여야 상층 인사 2~3명을 담당하여 교양 전취해라. 그러니까 여야 같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지령문에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쭉 자료들을 보면은 여당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당에서 성공을 했으면 보고문에 나올 텐데 전혀 안 나오고 야당에서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관상봉이죠. 관상봉. 그래서 2003년 7월 보면은 이 말은 관상봉을 정계 상층부에 진입시켜 활동하게 해라. 승인을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야당이죠. 야당 당내 또는 당 밖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정치활동 거점을 만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4년 5월부터 대권 주자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들어갑니다. 2008년 2월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굉장히 지령을 받아서 의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계속 대권주자 캠프에 들어갑니다. 2007년 대권주자 캠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결국 2008년 그 간첩 본인이 출마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남양주 을에 공천 신청했다가 이때 공천에서 탈락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천에서 탈락하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 지령문 보고문이 뜸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공천에서 탈락해서 약간 슬럼프에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후에 다시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뭐가 나오냐면은 2011년 1월 30일 날 총책 김도경과 함께 북경으로 불러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다시 임무를 부여하면서 활동을 독려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이때부터 다시 활동을 독려해서 열심히 활동한 게 아니냐. 그 다음부터 또 보고를 열심히 합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보고가 2009년 이때부터 적뜸하죠. 없다가 이제 왜냐면 월 1, 2차 이렇게 보고하라고 지령문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관상봉이 누구냐? 학번으로는 한 83학번? 이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고요. 8283학번. 88년도에 평화민주당 입당을 합니다. 이때는 간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02년 노무현 선대위원장 비서실 부국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영향권. 그 김도경 총책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2003년인가요? 그 맞나요? 2003년에 왕대산 결성해서 그때 들어가죠. 네, 확인. 중요하기 때문에 2003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한테 공식 포섭되는 게 2003년에 포섭이 됩니다. 이게 2003년 7월 관상봉을 정계상층부에 진입시켜 활동하게 하라. 이때 포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영향권 김도경하고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향권에 있었고, 그래서 2004년에부터는 지령을 받아서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린우리당 모모 후보 보좌역으로 들어갔고 2006년에 국회의장 비서관, 2008년에 공천 신청, 2008년 10월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방공동정부 설명을 드리면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총 28개 지역의 지방공동정부를 민노당하고 야당이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서 제가 또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 이 뭐라고 그러죠, 좀 정복몰이, 공안정복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명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28곳의 민노당이 다 장악하고 뭐 이렇게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인천에서도 8개가 야권 연대를 통해서 당선했는데 핵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데는 3곳이었습니다. 남동구, 남구. 그러니까 그 28개 공동정부에서도 이 간첩 세력들이 강했던 데를 주로 주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고, 강하지 못한 데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했다고 해서 뭐 28개 이 모든 것이 종북 세력이 장악한 지방 정부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3곳은 남동구, 남구, 동구는 적극적으로 작업을 했고 인천시도 작업을 하려고 했다는 증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4곳 외에 다른 지방 정부를 공작하려 한 증거는 여기 없습니다. 없고 28곳은 당시에 그냥 야권 연대를 했다는 팩트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연성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방선거 야권 연대를 통해서 북한은 뭘 노렸나? 그 전에 이거 하려고 했네. 뭘 노렸나 해서 뭐 몇 가지인데 앞에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진보 정책들을 관찰하고 등등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이용해서 주요 시설 타격 장악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령문에 따라서 장악하려고 했던 곳 볼까요? 인천시청, 남동방송국, 주식회사 하나인천공장, 남동구 경찰서 파출소, 인천 연유창. 연유창은 북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저유소입니다. 저유소. 주한공업단지, 남인천방송국, 17보병사단 대기연대, 17보병사단 공동연대, 제2공수특수여단, 남부경찰서 파출소, 인천항 서해방송국, 동구경찰서 파출소 향토예비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굉장히 재미난 건데요. 방송국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KBS, MBC, SBS가 없습니다. 없고 뭐가 나오냐? 케이블 TV 방송국이에요. 남동방송국, 남인천방송국 이게 다 케이블 TV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케이블 TV 방송국을 장악하는 게 가장 쉽고 장악했을 때 방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 알잖아요. 모든 집이 케이블로 다 방송을 봅니다. 그러니까 장악해서 어떤 방송을 중단시키고 어떤 방송을 활용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외부 시큐리티 이 진입을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가장 취약한 곳이 방송국 중에서 케이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알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왜 KBS, MBC 이런 게 없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모 방송국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같이 토요일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방송국 기자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KBS, MBC는 장악하기 힘들다. 항상 보수를 서는 거죠. 누가 쳐들어올까. 근데 케이블 방송국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 두 번째, 주식회사 한화 인천공장. 이게 바로 무기를 제조하는 포탄, 총탄, 화약 생산 공장입니다. 이걸 장악하라. 연유창, 바로 저유소다. 여기가 확인해 보니까 저장 용량이 200만 배럴이고 이게 대형 유통 종합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파괴되면 수도권의 교통이 마비된다. 기름 안 가잖아. 교통이 마비. 그리고 발전 시설도 그 화력 발전소가 마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공수특전단, 이 테러 진압 부대입니다. 여기 교란을 해서 이 테러 진압을 못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이 장악해야 될 시설을 선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분석하는 내용도 과거의 언론 보도에 전혀 검찰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 그 다음 지령문에 등장하는 시의원, 구의원 단체장. 지령문에는 민주당 구청장 1명과 민노당 구청장 2명, 민노당 시의원 1명, 민노당 구의원 1명,
민노당 비례 1명, 총 6명이 나옵니다. 이 6사람을, 그러니까 이 6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6사람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에게 자기 사람들, 배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박아 넣어라 하는 게 이 지령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당선된 게 다 야권 연대를 통해 들어갔다는 거죠. 민노당 야권 연대 아니면 당선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야권 연대를 통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의 목적이 바로 결정적 시기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증거 자료들이 여기 명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2011년에 왕재산 검찰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다 빠졌어요. 100%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느냐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걸 넣으면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게 정치 공방이 되는 거예요. 정치 공방.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이 사람들이 간첩인 게 입증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판에 치면 안 되죠. 근데 야당을 집어넣으면은 이 또 야당 탄압하기 위한 정치 공작 이 휘말리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법원 판결에 집중할 수 없다. 다 뺐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 뺐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모든 자료를 법무부에서 요구해서 보니까 다 빠져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2011년 이 사건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왜? 야당이 헌법재판소 홍진당 해산 심판을 아직도 비난하고 있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야권 연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그 심각성을 모르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촉구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하고 이석기 아로 모임하고를 비교를 제가 좀 했습니다. 또 이석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라고 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 무장투쟁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아로 모임에서는 KT 해화지사, 분당 인터넷 데이터 센터, 경기도 평택 유류저장고 이런 데를 장악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방송국, 군부대, 무기생산 공장, 아까 유류저장소, 인천저유소 이런 데 장악할 계획을 세워주고 그리고 향토 외부군 동원 계획까지 이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무장투쟁에 대한 사전 의견을 수렴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석기의 5월 12일 마리스타 모임입니다. 아론을. 그리고 왕재산 간첩단은 1월 31일 날 조직사업협의안 보고문을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사전 의견을 자기 조직 내에서 수렴해서 북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령문이 나오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 이석기 아로 모임은 시기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석기 아로 모임은 그때가 결정적 시기로 판단한 겁니다. 북한 혁명 전략은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눠져 있는데 왕재산 간첩단은 이 지령문 보고문 왔다 갔다 할 때가 결정적 시기가 아니고 준비기다. 그럼 결정적 시기는 언제냐? 그 지령문에 따르면 2014년 이후인 겁니다. 왜냐? 2014년까지 무장투쟁을 준비를 완료해라. 이 말은 2014년 이후에 결정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거죠. 근데 이석기는 2014년에 북한이 공격을 한다 하는 그런 신호를 받은 겁니다. 대남 지령은 아닌데 당시에 지금 그 수사 결과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로 판단. 그래서 모임 방식이 다릅니다. 이석기는 조직원들을 다 모읍니다. 100몇십 명. 왜? 결정적 시기에는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투쟁 의견 수렴을 전부 다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단 왕재산은 결정적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석기 아로 모임, 마리스타 모임처럼 왕재산 조직원들이 다 모이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층부에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한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북한과 연계 부분인데 왕재산 간첩단은 북한과 연계가 확인이 되어서 다 간첩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아로 모임은 북한과 연계가 비입증 상태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 때문에 그
왕대사는요 반국가 단체로 기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됩니다. 그래서 간첩단만 유죄됩니다. 이석기 아로 모임은 반국가 단체라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예 기소를 안 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결론은 그겁니다. 첫 번째, 국내 무장투쟁 준비가 북한하고 연계돼서 추진됐다. 이거는 왕대산도 그랬고 아로도 그랬다. 이석기. 그러니까 연계 방식은 달랐죠. 왕대산은 지령문, 보고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하고 연계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했고, 이석기 아로는 지령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들고 같이 일어나겠다. 합세해서. 그게 바로 북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2010년 지방공동정부를 포함한 야권연대는 무장투쟁 거점 마련에 이용되었다. 이거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야권연대로 민노당 소속 구청장 시의원들을 대거 진출시켜서 무장투쟁 전략 거점인 주요 포스트에 자기 세력을 포진시키려고 한 겁니다. 또 야권연대로 협력관계가 된 지방구청장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전략시설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 세력을 포진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왕대산 간첩단은 지방선거 야권연대로 무장투쟁을 준비했고, 이석기 아로는 총선 야권연대로 국회에 진출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세 번째, 북한은 상층 공작으로 제1야당 배후조장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는 제가 증거자료를 오늘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북한의 주 공작 대상이 제1야당이었다. 이런 북한의 대담하고도 비열한 공작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해야 될 세력이 바로 야당이라는 겁니다. 야당.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일부가 야권연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번 당대표 예선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아직도 야권연대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성을,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야권 연대를 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 특히 무장투쟁의 교두보 역할을 해준 것, 종북 숙주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성을 하고 균형 잡힌 대북관을 지금이라도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은 더 이상 한국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진당 창당 및 야권 연대 배후조정 북한 사과 촉구 결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공식 발의할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가 결의안, 북한 사과 촉구 결의안 결의안을 발의하러 갈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